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협성회 조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강의 때문에 아침에 모닝브리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 웜의 신박에서 어젯밤에 테슬라가 급락한 부분, 어제 테슬라 기사를 다루긴 했었는데 왜 빠졌는지 뭐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테슬라 요 반토막 날 거 테슬라 핵심 주주도 등 돌렸다 요 기사 때문에 어제 조회수가 29,000이 터졌네요. 29,000. 항상 반대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 로스 거버는 몇 년 전부터 테슬라와 일론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었고 보드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주들로부터 좀 무시를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 놓으셨고요. 진작에 로스거버는 핵심 주주가 아니라 진작에 안티로 돌아선 바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 놓으셨는데 일단 항상 나와 반대되는 얘기는 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어제 그 4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또 간과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뭐 앨런 머스크가 너무 산만하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뭔가 좀 서운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금 여의도 동아빌딩 앞에서 전무님 실물 봤는데 배우 같으시네요. 용기가 없어서 아는 체 못했는데 다음엔 인사드려도 될까요? 예, 길에서든 어제도 저녁에 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요. 6시 반까지 성수역을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2번 갈아타서 갔었거든요. 혹시나 뭐 대중교통이든 어디가 됐든 뭐 사우나에서 빨가벗고 있는데도 막 와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한 분은 또 금감원에 계신 분이셨잖아요. 우리 업계 키움증권에 있던 뭐 후배 분들이나 어디서든 인사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 아는 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테슬라 주가 움직임을 지켜본 살 사람들이 줄 섰는데 반토막이 날까요?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 반토막 뭐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언제든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50%나 빠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러면 뭐 땡큐다 뭐 더 사면 되지 우리 아이들 계좌에 또 사면 되지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마지막 기사에서 오늘 테슬라 빠진 거에 대한 기사 다루면서 추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얼데스댐댐 어제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 해가지고 디데얼데얼디 다스데스댐다스 데얼데스댐댐 네. 독일어 정관사 남성격 변화는 데얼데스댐댐 네, 여성은 디데얼데얼디 그리고 중성은 다스데스댐다스 그래도 이걸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네요. 어제 딱 입에서 안 나오길래 이게 왜 기억이 안 나지 했는데 고3 때 고2 고3 때 독일어를 했었으니까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88년 87년 이때 배운 거니까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윌리엄 강 5907분이 올려주셨는데, 이런 거는 실제 그 제품을 써보질 않은 사람이 막 이렇게 평을 하는 거는 그렇게 정확한 이 피드백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FSD 쓰고 계실 때요. FSD 쓰고 있는데 솔직히 완성도 95%입니다. FSD 사용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이 점 동의하실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아주 뛰어나죠. 하지만 나머지 5% 완성하는데 이 5단계죠. 5단계. 5단계는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5단계는 아예 그냥 눈 감고 자면 되는 게 5단계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단계가 5단계인데, 뭐든지 우리가 성적 올릴 때도 뭐 40점, 30점 받던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면 70점, 80점 되는데 97점에서 100점 맞는 그 나머지 3%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게 엄청난 거죠. 모든 운동선수를 포함해서 글로벌하게 탑을 찍는 분들, 장인분들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이 92, 93, 94까지 왔는데 그 나머지 5%를 채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95%를 채우는데 들인 시간보다도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나머지 이 5%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절대 완성 안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1분기 매출 20% 정도 하락할 겁니다. 4월 오기 전에 잘 대비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도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많이 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또 똑같은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차 때문에 한국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 기사 읽고 말씀드릴게요.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2%대로 올해 성장률 1.9에서 1.5로 또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준금리 3에서 2.75로 인하했고요. 기준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2%대로 돌아왔습니다. 2년 4개월이면 22년 말 이후 처음이다. 그죠? 23, 24, 25니까.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기대했던 내수 회복은 지연이 되고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로 수출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하느니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한은 금통위는 25일 어제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22년 10월 달에 2.5에서 그때 3%로 올린 이후 2.4, 2년 4개월 만에 2%로 돌아왔고요.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한국은행은 21년 8월에 0.5에서 0.75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페드가 언제 했죠?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22년 3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이 먼저 빨랐어요. 훨씬 그죠? 7개월이나 빨라서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유럽도 미국보다 빨리 했습니다.
페드가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약간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서 총 10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 3.5%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했고요. 이후 지난해 10월 약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피벗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다. 그 다음 달 11월에 연속 인하로 3%까지 기준금리를 내렸고요. 올해 첫 금통이었던 지난달에는 한 차례 금리를 동결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가 어제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경제 전망치도 1.9에서 1.5로 지난 11월 달의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달에는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전망이 1.6에서 1.7이었는데 이보다 낮습니다. 정부가 1.8, OECD는 2.1, IMF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 KDI가 1.6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통위는 경제 심리 위축과 미국 관세 정책 등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서 주요국 통상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 정책 방향과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 경기 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내년 성장률 전망은 당초 전망이 1.8%를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이고요. 이거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모두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금리 정책의 변화의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재작년에 이렇게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는데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4번 단행하고 이러면서 5.5까지 올려놨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 5.5고 우리나라 3.5.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도 차이 많이 납니다. 그죠? 미국이 4.4인데 우리나라 지금 2.8. 네, 그러면서 돈이 다 미국 채권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이 어제도 세미나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질문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나라가 PER이 9배고 미국이 PER이 22배, 나스닥이 PER이 거의 27, 8배. 자, 그러면 PER이 우리나라가 낮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 사야 됩니까? 미국 주식 다 팔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미국 주식 다 팔고 PER이 낮아 우리나라 주식 사느냐? 아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은 10년물을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도 마찬가지로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에서 2.5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4.5에서 4%, 5%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금리 안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10년물 투자해서도 실제로 3.5 언저리에서 한국 채권을 투자한 매니저가 수익이 더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한 200조 샀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외국인 200조는 도대체 왜 들어왔지? 바보들인가? 아니 미국 채권 4.6, 4.7 이거 사야지.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권을 3.88에 재작년 연말에 샀더니 4.5까지 4.6까지 올라갔잖아요. 손해났어요. 1년 동안에. 투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도 사서 가격이 오를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채권 1.8%, 우리나라 10년물 이제 2.8% 해도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금리는 명목금리 R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안 좋잖아요. 저렇게 하향 조절될 거기 때문에 한국의 국고채가 더 가파르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를 거야.
네, 그렇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금리차가 저렇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급등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3배, 5배, 7배 해외 상장 ETF 두고 고심하는 증권사. 미래에셋 증권에서 거래 중인 주요 고배율 레버리지 ETF인데요. 얼마 전에 소개 한번 했죠. 레버리지 쉐어즈 테슬라 3배, 레버리지 쉐어즈 5배, 뭐 5배짜리도 있네요. 나스닥 배, 레버리지 쉐어즈 5배로. HSCEI 7배짜리 롱 돼 있네요. 텐센트 5배짜리로. 한국인 투자자가 대거 사들인 고배율 레버리지 ETF, 여기는 ETP라고, ETP네요. ETP. 상장징수 상품, 이 프로덕트 펀드가 아니라 아예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네요. 증권사의 고민거리로 부각이 됐는데,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과반수가 미국 테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올해 들어 미국 테크주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락하자 투자자 불안이 심화하는 영향이다. 지난 21일 영국 증시에서 레버리지 쉐어즈 3 곱하기 테슬라 ETP는 전일 대비해서 10.68% 내린 31.18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38이 24 해가지고 어제 한 25% 가까이 빠졌겠네요. 그죠? 지난 7일 기준 한국 투자자가 3천억 원을 넘게 보유한 해당 종목은 최근 한 달 동안에 47% 빠졌고, 어제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빠졌을 겁니다. 그죠?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는 요만큼 빠졌는데, 이 상품과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한 미국 7대 기술주의 1일 변동률을 5배로 추정하는 5 곱하기 롱 매그니피센트 7, 이런 주식도, 이런 상품도 이만큼 빠졌고 뭐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온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P. 한국 투자자 사이에서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이 인기인데, 해외 주식 매수 2종목이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짜리 ETF고요. 그리고 4위 종목이 데일리 테슬라 불 2배짜리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 추종보다 변동성이 높은 개별주 추종 레버리지 ETF가 주목을 받았다. 뭐 쭉 돼 있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배짜리 그냥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왜 도박을 하는 거냐면, 단기적인 변동성 맞출 수 있습니까? 단기적인 변동성 못 맞추잖아요. 장기적인 추세는 맞출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변동성 못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왜냐하면 3배짜리니까 그거 틀리면 그죠? 어제 테슬라처럼 한 방에 그냥 60%, 70% 날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자하고 완전히 포지션이 달라요. 어제 댓글에 뭐 빠지면 우리 애들 걸로도 사주고 더 사면 되죠. 그게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주식이 빠지면 더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드는데, 3배짜리를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든지 30% 빠질 수 있는데 30% 빠지면 3배짜리는 90% 빠진다고. 그러니까 10,000원이 1,000원 됐어요. 그러면 30% 빠진 주가 10,000원이 7,000원이 됐는데 7,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면 42.5% 오르고, 그죠? 그러면 42.5%에 곱하기 3 해가지고 해도 10,000원이 1,000원 된 3배짜리는 1,000원에서 이게 150% 올라가 봐야 2,500원이라는 거죠. 본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배짜리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 친한 형님이 작년 연말에, 박정문 나는 코르 3배짜리 모아가고 있다. 그거 뭘 3배짜리는 모아요. 3배짜리를. 완전 잘못 얘기잖아요. 아예 그냥 신용을 써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3배, 1억인데 3억.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00원에서 7,000원 갔을 때 1억이 아니라 뭐 3억을 샀으니까 손실률은 더 크겠죠. 그죠? 그러면 한 9천만 원 손해를 보겠지만, 반대 매매만 안 당하나요? 그 다시 올라오면 30% 다시 위로 올라와서 10,000원 되면 다 회복하거든요. 근데 3배짜리 레버리지는 돈을 3배로 투자하는 거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3배짜리 이거는 금지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여기 들어가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돈 다 잃게 돼 있어요. 다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 도박 사이트 금지시키잖아요. 저는 이거 3배짜리 5배짜리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3배짜리 5배짜리 7배짜리는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국내 주식도 보면 관리 종목, 주의 종목, 환기 종목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뻔히 장기적으로 보면 다 마이너스 나고 없어질 돈인데, 그 중에서 정말 초절정 고수가 일부 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은 금감원에서 금지시키는 게 맞다. 금감원이 움직이기 전에는 그러면 증권사에서 내부적으로 저는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이 안 들어가도록. 근데 다 같이 금지시켜야 돼요. 증권원 협회 같은 데 모이셔가지고, 왜냐면 우리만 금지시켰더니 다른 데 증권사는 된다던데 하면서 그쪽으로 고객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좀 밑에다가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딥시크 탄력 중국, R&D 예산 확 늘릴까? 다음 주 양회 쏠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정책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중국 위기론 얘기하면서, 그죠? 중국발 모멘텀을 모르고 있죠. 요 사진은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고 하는 이 정협 폐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네요. 정협은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회와 합쳐서 양회라고 불린다. 전인대는 11일 폐막한다. 정협과 전인대가 합쳐져 같이 열려서 양회라고 하고, 이 사진은 2024년 3월 10일 네, 작년 정협 사진이었군요. 폐막식 사진.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이 양회에 시선이 집중되는데, 미국과 과학기술 등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서 일대 격돌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 드러날 예정이고요. 과학기술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의 GDP 성장 목표도 설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을 경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감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올해 춘환 공년 잔명이죠. 네, 이거 보면 좀 우스꽝스럽다가도, 아니 로봇이 이거 돌려서 딱 접시 돌리기처럼 저걸 딱 잡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섬찟합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이. 와, 이 정도인가? 중국의 신화통신은 25일 전인대 14기 3차 회의와 정협 전국위원회 14기 3차 회의가 각각 다음 달 5일과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배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보고입니다. 통상 여기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비 증액 규모, 그리고 R&D 예산 등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군요. 최근 알리바바가 3년간 3,800억 위안, 약 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주도하는 중국의 AI 기술은 딥시크 등으로 저변이 넓어진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도 최근 시 주석이 첨단 기술 기반 민간기업 수장들을 모아 자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포함해서 우주기술,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 R&D 예산이 올해 상당 부분 증액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R&D 투자액은 총 3조 6,100억 위안,
71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날 거고요. 중국 정부는 지난 16년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연평균 1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켜 왔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4조 위안 약 790조 원 이상이 편성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로 8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난해 R&D 투자액이 712조였는데 전년 대비 8.3 넘었는데 이번에 800조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16년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연평균 1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켜 왔었네요. 네. 자, 대미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 증액도 이어질 것인데 지난해 국방 예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 한 330조 원을 편성을 했었군요. 네,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면서 한 1200조 정도 한 거에 비하면 4분의 1이긴 한데 야, 국방비 333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입니다.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의 4배가 넘는 압도적인 2위고요.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국방 예산 증액폭을 키워왔고 올해도 7% 후반대 증액으로 한 355조 원의 국방비가 편성될 전망입니다. GDP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 위해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진작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 경제의 시험폭탄 격이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네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기업 대표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자,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권익보호를 위해 준비 중인 민간경제진흥법이 이번 양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지도 관심거리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민간경제진흥법 초안을 공개했는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 부정행위를 막는 게 골자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지방정부들이 민간기업들에 부당하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기부를 강요하는 사례가 정착해 보고됐기 때문이고요. 중국 민간기업은 공공기업에 비해서 공산주의 이념상 열의에 있다. 정책 지원이나 은행, 신용대출, 토지임대 등에서 공공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잖다. 시죽석 집권 초반 공공기업 역할론이 커지며 그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됐는데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민간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악화하면서 이들의 불만은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네, 밑에 내용 쭉 지난해 나온 이 민간경제진흥법 초안에는 은행이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적자는 민간기업을 도산으로 내몰았던 은행의 대출 회수에 제동을 거는 조항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그동안에 중국이 기업 죽이려면 그냥 대출 회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흑자도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때 흑자도산 했던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대출 그냥 당장 회수해 하면 아니 기업이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당장 회수를 하면서 못 갚으면 뭐 부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또 60조에서는 국가기관이 민간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과정에서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로도 했군요. 시주석이 지난 1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일 민간기업 총수들을 모아 간담회를 하면서 민간경제진흥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고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경제학자 티안 위는 중국 현지 언론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시 주석은 국가 발전에 있어서 민간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내수부양시키는 이유가 지금 중국 청년의 실업률이 너무 심해서 이 잘못하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수경기 부양을 부랴부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악수하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투자하고 고용 좀 해라. 네, 그거죠. 통상 양해를 앞두고 각종 회의체를 통해 외부로 전해졌던 경제지표 수치들이 올해는 사실상 거의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필두로 수출입 목표, 그리고 식량 생산량 목표는 물론 국방 예산 증감이 사실상 모두 미국의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동되기 때문이고요. 중국이 설정하는 목표에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전략이 그대로 읽힐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양회를 전후해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회동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양회를 앞두고 베이징시의 공항국도 경비 강화에 나서고 있고요. 3월 1일에서 12일 기간 동안 드론 등 항공기를 날릴 수 없도록 했고요. 양회 기간 전국 고위급 인사들이 총집결하는 베이징에는 도로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며 경찰 등 경비 병력이 시내 곳곳에 배치되고 군중이 모이는 상황은 사전에 차단된다고 합니다. 네. 자, AI 거품론의 반도체도 불안, 엔비디아 실적의 촉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수요일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네. 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딥시크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발 AI 거품론에 휘말려 들었고, 엔비디아 공급사인 SK하이닉스가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장중 2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AI 반도체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밑에는 이런저런 얘기고요. 전날 미국 증시 상장 반도체 주들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임차 축소 이슈로 줄줄이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이슈로 또다시 불거진 AI 과잉 투자 우려가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전날 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9% 급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도 3% 급락했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140불 넘었었는데 그죠? 120불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에 따른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자랑했다. 비스트라 등 전력 에너지주들도 급락을 했고, 투자은행 TD코엔이 MS가 일부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는 분석 리포트를 내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죠. TD코엔에 따르면 MS는 미국에서 사설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최소 2곳 이상 취소했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TD코엔 보고서에 대한 입장 언급을 거부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요. 이번 MS발 충격이 중국 딥시크 쇼크와 연이어 발생을 했고, 투자자들이 빅테크 기업들의 AI 캐펙스 설비 투자 축소 우려를 또다시 의식하게 됐습니다. MS 데이터 센터 이슈는 AI 시장에 가해진 실제적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인데, AI 강세장이 재개되더라도 버블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됐는데요. KB증권의 이현택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부지 계약 취소 루머가 기술주를 억눌렀고 이는 실제적인 위험이라면서 AI 소프트웨어가 이끄는 강세장을 전망하지만 버블 장세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블 붕괴는 강력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버블이 스스로 붕괴하는 경우는 드물며 과잉 긴축이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전, 내일 오전 엔비디아 회계연도 4분기, 이 4분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이에요. 11월, 12월, 1월.
이 실적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주가 반전의 1차적인 관문은 빅테크의 AI 투자 수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27일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이라면서,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전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실적 발표 저희가 아침마다 모닝 브리프에서 늘 우리 최인호 상무가 따끈따끈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자료 정리해서 발표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니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주가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갈 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이 될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65% 찍었다가 3분기에 61대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지난 분기에 62대로 살짝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보여줘야 되고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두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하고 투자 심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12월 달에 테슬라 얘기를 했다 했잖아요. 내년 2월 달에 사시라고. 내년 2월 달에 뭐 트럼프 시작했고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올 1분기가 미국의 채권에 대한 발행이 규모가 꽤 많다고요. 꽤 많기 때문에 1Q의 시장 조정, 그리고 2Q부터 다시 랠리. 왜냐하면 2Q의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 빠지잖아요. 비트코인하고 여기 데이터 센터랑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데이터 센터 축소니 뭐니 테슬라의 판매량 둔화니 비트코인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빠지잖아요. 그게 미국 국채 발행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시장의 유동성 수축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미리 이제 주가가 한 3일 동안 미리 빠진 거는 있지만 실적 발표를 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주가가 위로 빵 뛰는 거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없을 거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와 지금 시장의 유동성으로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나무를 보지 말고 어떨 때는 숲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약간 유동성 겨울 국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외에서 주가가 반영하겠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중순까지는 계속 박스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0에서 13% 뛴 국장, 미장의 발목 잡히나 걱정 말라는 전문가들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미국 투자 시장이 최근 부침을 겪고 있고 올 들어 반등에 성공한 국내 주식 시장이 미국 경기 상황에 또다시 휘청일까 우려된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미국 시장이 좀 약간 밸류에이션이 팍팍한데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 또 확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다를 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이틀 내리막이지만 괜찮아. 올해 들어 코스피는 10%, 코스닥도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약세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해 들어서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 대비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3%. 그리고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과 하락 비율을 나타내는 이 ADR, 네, 어드밴스 올란 주식하고 디클라인 떨어진 주식하고의 등락 비율입니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는 105, 코스닥은 97로 모두 100 안팎이고요. ADR 지표가 이 100%인 경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균형을 이루는 거고요. 100 이상이면 상승 종목이 많고 120 이상이 됐을 때가 과매수고요. 7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로 여겨집니다. 특정 종목이 지수를 이끌지 않고 매도와 매수세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이라는 부분이고요. 특정 종목 쏠림이 있다는 건 해당 종목의 변동성에 의해서 지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균형을 이루게 되면 변동성 역시 소폭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제기인데 국내 시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은 향후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경기 둔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래야 대량으로 발행되는 미국채가 소화가 됩니다. 경기 둔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저렇게 전망치가 1.5까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국채에 10년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죠? 한 1년 반 동안.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를 만들려면 경기 둔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 성장률이 낮춰져야 됩니다. 미국도.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시장 하락을 불러왔다는 경고 등이 제기되면서 경기 둔화 리스크가 미국 시장을 감싸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2월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64.7로 전달 대비 7포인트 내려갔죠. 시장 예상치가 67.8이었는데 64.7은 23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S&P 글로벌이 발표한 2월 서비스업 PMI도 49.7로 쇼크가 났었고요.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반대면 경기 축소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이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심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미국 경기 상황은 경기 악화라기보다 과열 양상이 식어가는 거고, PMI 서비스 지수는 악화됐지만 제조업 지수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ISM 제조업 PMI가 50.9로 전달 49.2보다 또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현태 이사 얘기가 나오네요. 증시에 서비스는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제조업 ISM 제조업 PMI는 침체가 아니라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경기 우려와 관련된 지표들은 대부분 너무 과장됐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이 오히려 국내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경민 부장은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가세할 경우 코스피의 상대적 강세 전개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경기 둔화보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 중국 수요 개선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ISM 제조업 PMI는 이렇게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의 약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환율이 말해주죠. 그죠? 미국 시장 저래 빠지면 환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환율이 1430원 20원대 막 이렇게, 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파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채권도 말씀드렸는데, 채권 금리 인하로 배팅을 하는 것처럼 국내 주식도 보면 원화 강세, 원화 강세를 본다면 환에서도 먹고 주식으로도 먹고 양박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테슬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가 3분의 1 토막 났는데 머스크 형만 믿어 또 쓸어 담았다. 이 뭐 3분의 1 났다라는 거 보니까 레버리지다. 그죠? 서학개미들이 이달에도 테슬라 주식을 적극 담고 있다.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인 테슬라 주가가 판매 부진소,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조정받자 되레 이를 저가 매수로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테슬라가 올 1분기 실적 저점을 확인하며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26일 예탁결정원에 따르면
25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22억 달러, 약 3조 2천억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이야, 이 기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 2배를 추정하는 디렉시온 테슬라 불 2배는 15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냥 테슬라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2배짜리도 사고. 네, 대단하십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강하게 조정받고 있음에도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최애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테슬라는 서학개미 투자 1위 종목입니다. 지난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투자 금액은 무려 204억 달러, 약 29조 3천억, 한 30조 정도 됩니다. 야, 이 30조가 나중에 한 5배 가면 그죠? 야, 150조가 되니까 주식 투자로 한 120조 벌게 되겠다, 그죠? 테슬라는 전날 8.39% 급락해서 302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달 들어서만 24.4%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최저치이고요. 네,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302달러였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460일까지 올랐던 요 부분을 다시 다 토해냈다, 그죠? 네, 요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 35% 떨어진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가 깨졌네요. 깨져서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만에 1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자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죠. 테슬라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1% 줄어든 178만 2천 대로 끝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졌는데,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에서 4만 2천 대 정도, 중국에서는 6만 3천 대를 팔았는데 전년보다 각각 7.9, 중국에서는 11.5% 줄어들었고요. 근데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마이너스 63.4% 빠졌고, 독일이 59.5, 스웨덴이 44.3, 노르웨이 37.9 등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판매량이 부족했다. 이게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더해 중국 전기차 업체의 도전을 받는 점도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중국 BYD가 저가형 FSD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경쟁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많이 녹아져 있었는데, BYD가 FSD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경쟁이 치열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는 거죠. 1분기 실적 우려도 주가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조희성 IM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도 긍정적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뿐 아니라 새 모델 Y, 이 모델 Y의 3월 출시, 3월 달에 모델 Y가 출시하니까 누가 옛날 차 사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앞두고 이전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게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분기는 판매량 감소가 이어질 뿐 아니라 노후화된 모델의 재고 처리를 위한 프로모션이 대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1일부터 지금 모델 3에 대해서는 한 3%, 모델 Y에 대해서는 0%의 할부이자 프로모션이 또 진행되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 ASP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연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판매 부진의 배경에는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이 모델 Y로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신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죠. 샤오미 같은 데서도. 올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머스크는 CEO는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인 이 AfD 총선 유세에 참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 연설에서 취한 제스처가
이 나치식 경례, 요게 좀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반감을 일으켰었던 거죠.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미국 투자자 로스 거버가 어제 22일 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분노한 사람들이 테슬라 불매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그동안 테슬라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됐지만 차량 판매 둔화가 이어지면 프리미엄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테슬라가 올 1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분기별로는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거고요. 3월부터 모델 Y 신차가 판매되기 시작하는데 중국 출시 5일 만에 신규 주문 7만 대를 기록하는 등 초기 반응이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ESS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 설비가 또 2배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는 기술적 성과 기반의 모멘텀이 풍부하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에서 30% 외형 성장에 대한 확답은 없었지만 다음 달 새 모델 Y의 가격이 오르고 6월 텍사스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감독 FSD와 저가형 모델 2도 출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유럽과 중국으로의 이 FSD 지역 확장 등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보면요. 중국에서 애플이 판매량으로 보면 중국 핸드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기차만 판매량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어디가 장착할까? 유럽, 일본, 한국차 등등 해가 글로벌하게 중국을 제외하고는 테슬라의 FSD를 장착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BYD의 FSD를 장착을 하면 개인정보 내가 어디로 다니는지 다 중국에 데이터가 넘어간다 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면 테슬라의 FSD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분기부터는 미국채 발행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두려우실 건데 용기를 내셔도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네,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이고요. 채슬리 투자자문 이승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ETF 강의 드디어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ETF 강의를 위해서 우리 이승준 대표님과 그리고 최일호 상무, 박성구 매니저까지 맞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네, 야근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으셔도 ETF가 뭔지 어느 정도 이 투자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